얇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타일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 발끝이 잠깐 멈췄지요. 버스 문은 닫히려다 다시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겨울바람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이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갈라져 있었고 종이는 그 틈새를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종이의 첫 줄에서 굳었습니다. 글자가 반쯤 접힌 채로 보였습니다. 딸. 그 한 글자가 보이는 순간 서윤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목구멍이 얼음처럼 막혔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서 누군가 넘어질 듯 휘청이며 보자기 매듭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조금 전 일이었습니다. 한국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차장은 늘 그렇듯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유난히 차가웠지요. 바람이 유리문 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의 물기를 얼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쓸고 간 물자국은 얇은 얼음막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깝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면 눈밑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떨림이었죠. 민재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목도리를 코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발끝으로 얼어붙은 바닥을 살짝 긁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만, 아주 짧게만 뒤를 봤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터미널 바깥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가 뒤를 볼 때마다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잡는 힘이 사랑인지 붙잡음인지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손이 아파졌지요. 전광판에 버스 출발 시간이 떴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좁혔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서윤의 캐리어 바퀴를 툭 쳤습니다. 서윤은 사과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아주 조금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터미널 문이 벌컥 열리며 찬 공기가 한 번 더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숨가쁜 기침이 섞여 나왔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반쯤 굽힌 채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낡은 검은 패딩은 어깨에서 어설프게 미끄러져 있었고 모자 아래로 흰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뺨에 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보자기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는 오래된 누비였고 바느질 자국이 군데군데 도드라졌습니다. 옥부는 멈춰 섰습니다. 바로 몇 걸음 앞에 며느리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요.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랬을 것입니다. 옥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첫마디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래왔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수록 말은 더 독해졌지요.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미워서가 아니라 더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껍질이었습니다. 버스 타러 왔어요. 그 말은 너무 짧아서 더 아팠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입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자꾸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른들 말이 오갈 때마다
아이는 자신의 숨소리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옥부는 보따리를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마치 그 보따리가 너무 가벼워서 부끄럽다는 듯이 혹은 너무 무거워서 두렵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 가라. 가면 다시는 오지 마라. 옥부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입이 자신을 배신하는 순간이었죠. 그 말이 나가는 동안 그녀의 눈이 며느리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 손톱 밑에 남은 검은 때, 겨울이 아니라 생활이 만든 상처였습니다. 서유는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동작처럼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옥분의 속을 찢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때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냥. 아이의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옥분이 손을 들어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분은 손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무너질까 봐서요. 애 앞에서 그러지 마라. 어른들 일이다. 말은 단단했지만 손등이 떨렸습니다. 보자기 매듭을 쥔 손가락이 헛돌았습니다. 서유는 캐리어 손잡이를 꺾듯이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버스 승차장 쪽으로, 아주 분명한 방향으로요. 그 순간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세 걸음째에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과 대신 호통으로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서윤의 어깨가 잠깐 움찔했습니다. 그 말은 늘 그랬습니다. 해줬다는 말은 준 것이 아니라 빼앗은 것처럼 들렸지요.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해준 게 아니라 시킨 거였죠. 옥분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혀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평생 쓰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혀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대신 보따리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말 대신, 손 대신, 삶 대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너무 떨렸습니다. 매듭이 풀렸습니다. 보자기 끝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안에서 무언가가 굴러나왔습니다. 통장처럼 보이는 작은 책자, 낡은 도장 케이스, 접힌 편지 봉투, 그리고 종이 한 장. 종이는 공기 중에서 한번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서윤의 발끝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자리에 놓은 것처럼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킁하고 코를 훌쩍였습니다. 겨울은 늘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요. 서윤은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보았습니다. 딸. 그 한 글자가 반쯤 접힌 채 보였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옥분은 보았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독한 말로는 못 잡는 것을, 그 한 글자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버스 기사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출발이 임박했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끝까지 펼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떠나는 문이 아니라 돌아오는 문을 열어젖힐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시 골목 끝 단독주택의 아침은 늘 늦게 밝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와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찬 기운이 방바닥을 먼저 잡아 끌었기 때문이죠. 부엌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밤새 얼었다가 녹은 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먼저 떠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떠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불을 걷지 않고도 몸을 옆으로 굴려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잠깐 풀렸지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끝부터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슬리퍼 안으로도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목에 작은 전기난로가 있었습니다. 스위치는 꺼져 있었습니다. 플러그가 뽑혀 있었습니다. 켜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 집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약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과 복용법이 큼지막한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한 장씩 뒤집어 보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약이 줄어든 만큼 통장 잔고도 줄어든다는 사실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밥솥을 열자 밥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긁어 모으면 아이 한 그릇은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며느리는 밥주걱으로 조심조심 긁었습니다. 밥알이 상처난 손끝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그 밥알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묵은 김치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국물이 반쯤 말라 있었습니다. 냄새는 진했지만 맛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김치를 잘게 썰어 프라이팬에 넣었습니다. 기름은 조금만 둘렀습니다. 기름이 튀면 닦을 수세미도 아까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손주가 이불을 끌며 나왔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 대신 발끝으로 부엌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발이 차갑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손부터 씻자.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다정한 말도 거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굴리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들, 고지서들, 안내문들. 며느리는 뒤집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연체, 납부 독촉. 단어들이 먼저 사람의 어깨를 누르는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조심히 찢었습니다. 종이를 찢는 소리가 어쩐지 크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집에서는 작은 소리도 죄처럼 울렸습니다. 고지서의 숫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입김이 되어 종이 위로 얇게 번졌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생활비를 적어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숫자가 빽빽했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에는 동그라미가 많았습니다. 밀린 것들, 미룬 것들, 다음 달로 넘긴 것들. 그녀는 연필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연필심이 뭉개지며 종이가 까끌하게 긁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물이 차가워. 조금만 참아. 따뜻한 물은 금방 안 나와. 그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며느리도 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늘 금방 나오지 않았고 따뜻한 날도 늘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기침은 깊고 길었습니다. 며느리는 프라이팬을 불에서 내리고 물을 컵에 받았습니다. 컵은 손잡이가 깨진 유리컵이었습니다. 손잡이가 없어도 그 컵은 아직 쓸만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무엇이든 아직 쓸만해야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아직
덜 떠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늘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눈빛이었지요. 며느리는 물과 약을 내밀었습니다. 약 드세요. 시어머니는 약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손등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갈라진 살, 붉어진 마디, 딱지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면서도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눈길을 돌렸습니다. 너도 너 할 일이나 해라.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변하면 오늘 하루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약을 삼켰습니다. 목이 아픈 듯 컵을 내려놓을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떨림을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하는 것이 이 집에서 서로를 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자 아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릇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손이 차가워서였습니다. 며느리는 김치볶음을 얹어 주었습니다. 김치 조각이 적었습니다. 아이는 젓가락을 들고도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치였습니다. 먹어. 오늘은 많이 못해. 엄마는? 나는 나중에. 그 나중에는 늘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하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배고픔도 계획처럼 말해야 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진을 매일 보았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아도 눈이 자연히 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지금 이 집에 없는 사람이 가장 편안해 보였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그 액자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이가 보는 것보다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이 바빴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기고 도시락 대신 작은 빵을 비닐에 넣었습니다. 비닐은 재사용한 비닐이었습니다. 손주가 신발을 신을 때 신발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끈을 당기는 힘이 너무 세서 아이의 발목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아파. 미안. 빨리 가야 해. 미안하다는 말은 며느리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이 미안해하는 사람이 며느리였기 때문이죠. 문을 나서기 전 며느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지갑을 꺼냈습니다. 동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전을 손바닥에 쏟아 세웠습니다.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불을 끌지 않고 어깨에 낡은 가디건을 걸친 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바닥 위 동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늘 그런 눈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을 많이 견뎌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어. 벌고 있어요. 그런 꼴로 벌어서 뭐해. 시어머니의 말은 늘 사람을 벗겨내는 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동전 지갑을 닫았습니다. 손바닥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려 그녀는 아이의 목도리를 더 세게 감아주었습니다. 애목 조른다. 시어머니가 툭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이죠. 아이를 밖으로 내보낸 뒤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장 아래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밤새 준비해둔 가방이었습니다. 옷 몇 벌, 아이 공책, 약 봉투, 그리고 통장.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장은 넣었습니다. 없는 것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주방에 불을 껐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정리들이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사실은 떠나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몸부림이었지요.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열쇠고리는 오래되어 금속이 닳아 반짝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열쇠를 며느리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가려면 가. 대신 문은 잠가. 그 말은 붙잡음이 아니었습니다. 배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체면을 지키려는 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체면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다 이해해 줄 만큼 그녀의 마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며느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금속에 닿는 순간 손등에 갈라진 살이 따끔했습니다. 그녀는 인상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못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자 골목의 공기가 더 차가웠습니다. 이웃집 창문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며느리의 귀를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리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면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의 손이 다시 그녀의 손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세게 잡았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하지만 놓치지 않게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면 남편의 사진이 떠오르고 시어머니의 기침이 떠오르고 아이의 밥그릇이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녀를 다시 주저앉힐 것이었죠. 그녀는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바퀴가 얼어붙은 골목 바닥을 덜덜 긁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음이 갈리는 소리처럼 길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이 집을 떠나는 일은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골목에서 들릴 한마디가 그녀의 등을 더 세게 밀어낼 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손에 바늘을 쥐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문을 벗어나자마자 골목이 좁아졌습니다.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길이었지요. 밤새 얼었던 눈이 낮에 반쯤 녹아 바닥에는 얇은 진흙과 얼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그 위를 지나갈 때마다 덜컥덜컥 울리는 소리가 골목의 담벼락을 타고 번졌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퀴가 덜컥거리면 누군가 창문을 열어 얼굴을 내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골목은 소리보다 빠르게 소문이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떠나는지, 누가 싸웠는지, 누가 울었는지.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안다고 말했고 사실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민재는 서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자꾸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춥기도 했고 무엇보다 불안하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아이였지요. 골목 중간쯤 낮은 담 너머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치찌개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냄새가 잠깐 퍼졌다가 바람에 찢겼습니다. 그 냄새가 서윤의 속을 더 시리게 했습니다.
밥 냄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가끔은 사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집의 밥과 이 집의 밥이 다르다는 사실을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창문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제 창틀이 레일을 긁으며 아주 얇게 울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지 않아도 시선이 꽂히는 느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 짧은 감탄이었습니다. 감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얇고 너무 빠르게 흘러나온 소리. 그 소리 뒤에는 늘 말이 따라왔습니다. 나가는 거야? 말을 던진 사람은 김복자였습니다. 골목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무늬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 사정을 자기 일처럼 말하는 입, 그리고 그 말을 즐기는 눈. 복자는 창문 틈으로 몸을 반쯤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설거지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손목을 타고 떨어져 창틀 아래로 또각또각 튀었습니다. 서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았고 설명은 곧 변명이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손을 조금 더 당겼습니다. 복자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골목 저편에도 들리게요. 결국 나가는구나. 하긴 그렇게 살면 사람이 버티겠냐. 말은 동정처럼 들리지만 끝은 꼭 칼날처럼 휘어졌습니다. 버티겠냐는 말은 쟤도 참 못났다로 바뀌기 쉬웠습니다. 복자의 시선은 캐리어에 꽂혔다가 민재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훑는 시선은 더 잔인했습니다. 아이는 자기 얼굴이 구경거리가 되는 걸 알아채고 목도리를 코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으려 했지만 대꾸하지 않으면 더 커지는 것이 이 골목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눌렀습니다. 그만하세요. 복자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는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내가 뭘 걱정해서 그러지. 애는 데리고 가는 거지. 어휴 애가 무슨 죄냐. 민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아이의 귀에 박혔습니다. 아이는 무슨 죄인지 모르는 채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이 아니라 안쪽 방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 급하게 걸어 나오는 발소리. 서유는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딱딱하게 굳는 걸 느꼈습니다. 옥분이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차 보였고 한쪽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의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단단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복자는 창문에서 옥분을 향해 소리를 던졌습니다. 어머 어머니, 며느리 나가나 봐요? 그 말은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도 아니었습니다. 봐라, 내가 맞았지라는 말이었지요. 옥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옥분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체면은 이 골목에서 사람을 살리는 갑옷이었습니다. 갑옷을 벗는 순간 사람들은 살을 뜯어갔습니다. 옥분은 서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몇 걸음이었습니다. 그 몇 걸음 사이에 말이 바뀌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며느리의 손을 봤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움켜쥔 손, 갈라진 손등. 그 손을 보면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옥분은 그 무언가를 밀어냈습니다. 밀어내는 방식이 늘 같았습니다. 더 독한 말로요. 그래, 나가. 서윤의 목이 잠깐 잠겼습니다. 그녀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이미 수십 번 들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무거웠습니다.
복자의 창문과 골목의 벽들이 모두 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옥부는 복자를 향해서도 들리게 말했습니다. 아니, 복자만이 아니라 골목 전체를 향해서였습니다. 내가 내보내는 거야. 내 집살이 그렇게 힘들면 나가야지. 서윤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내보낸다. 그 말은 서윤이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을 부숴버렸습니다. 떠나는 건 내 선택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그 말 한마디에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쫓겨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자는 창문 안에서 혀를 찼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정확히 들렸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를 들었고 서윤도 들었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는 서윤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잡는 힘이 가지 말자인지 빨리 가자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서윤은 아주 한 번만 옥분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쌓인 밤들이 있었습니다. 약 봉투를 정리하던 새벽, 전기난로 플러그를 뽑던 손, 밥알을 긁어 모으던 부어, 그리고 그래도 참고 살자고 수없이 되뇌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눈동자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끝의 말이었습니다. 옥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이 울고 소리치면 옥분도 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윤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은 더 무서웠습니다. 말이 끊긴 자리에서 마음도 끊기는 소리가 났으니까요. 복자가 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이번에는 옥분에게 칭찬처럼 들리게. 어머니 잘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 너무 제멋대로라니까. 그 말이 옥분의 등 뒤를 떠밀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버티기 위한 몸짓이었습니다. 서윤은 캐리어를 다시 끌었습니다. 바퀴가 얼음 위를 지나며 크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골목의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민재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서윤의 손이 그걸 막았습니다. 아이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목도리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바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얼음 바닥은 눈물도 오래 품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보다가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복자가 창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의 구경이 끝났다는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대문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대문에 걸린 작은 풍경이 찰랑거렸습니다. 소리는 가볍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옥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떨림을 숨기려 손을 옷자락에 문질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떠나기 전 부엌에서 보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갈라진 손. 그리고 그 손이 아이의 목도리를 감아주던 순간에 급한 숨. 옥부는 그걸 이제야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쪽에서 김치 볶는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만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비스듬함이 마치 사람 하나가 빠져나간 자리처럼 허전했습니다. 옥부는 식탁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상판이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갑자기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옥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른 말을 하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그 말은 또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숨만 새어나왔습니다. 옥부는 화가 난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자신에게요. 말 한마디 못하는 자신에게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수첩, 오래된 사진, 그리고 접힌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습니다. 옥부는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가 써준 글씨였습니다. 짧고 투박한 글씨. 종이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자주 꺼내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도록요. 구겨진 종이처럼 마음도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못하겠다면 손으로 해야 한다. 붙잡는 말을 못한다면 붙잡히게 해야 한다. 옥부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바늘통을 봤습니다. 바늘통은 오래되어 뚜껑이 잘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옥부는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 누군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버리지 못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옥부는 천천히 바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아파도 오늘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등불 아래에서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은 해가 지면 더 조용해졌습니다. 낮에는 사람 소리라도 있었고 골목의 발자국이라도 들렸습니다. 밤은 그 모든 걸 걷어가고 남은 것만 크게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 창문 틈으로 파고드는 바람, 벽지 안쪽에서 삭은 나무가 우는 소리 같은 것들. 옥부는 부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환한 불빛이 눈에 부셔서가 아니라 환해지면 마음이 더 초라해질까 봐서였습니다. 대신 방 한켠에 놓인 작은 등잔을 켰습니다. 불꽃이 처음엔 흔들렸고 한 번 숨을 고르듯 작아졌다가 이내 누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빛 아래서 보자기가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누비 보자기, 손때가 눌어붙은 천, 한때는 빨갛고 푸르렀을 색이 이제는 발에서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애매한 천. 옥부는 그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보자기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천이 달아 거칠었고 거칠어서 더 솔직했습니다. 손끝에 천의 결이 걸리는 느낌이 오늘 낮 골목의 말들처럼 마음을 긁었습니다. 그녀는 바늘통을 열었습니다. 뚜껑이 한 번에 열리지 않아 손톱으로 비집어야 했습니다. 손톱 아래가 아렸습니다. 바늘통 안에는 바늘 몇 개, 실뭉치, 그리고 오래된 골무가 있었습니다. 골무는 헐거워져 있었지만 옥부는 그걸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헐거운 골무처럼 삶도 늘 헐거웠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더 다쳤지요. 바늘에 실을 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이 침침한 탓도 있었지만 오늘은 손이 더 떨렸습니다. 바늘구멍이 작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작아진 탓이었습니다. 실끝을 침으로 적셔 뾰족하게 만든 뒤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야 실이 통과했습니다. 실이 바늘을 지나가는 순간 옥분의 가슴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뭔가가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됐고 붙잡는 것도 안 됐고 후회는 더더욱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 하나는 바늘구멍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소한 성공이 오히려 더 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옥부는 보자기 가장자리부터 꿰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두 땀,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툭!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실이 남았습니다. 실은 얇지만 얇아서 더 집요했습니다. 천을 붙잡고 벌어진 틈을 모았습니다. 갈라진 마음을 꿰매는 일도 이런 걸까 옥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손이 멈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손은 사람 마음을 배반하지 못했습니다. 바늘이 몇 번이나 빗나갔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렸습니다. 피가 아주 조금 맺혔습니다. 옥부는 아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으로 피를 문질러 닦았습니다. 피는 금방 천에 스며들어 작게 어두운 점이 되었습니다. 보자기에 피가 묻는 걸 보고 옥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하려던 말은 그깟 보자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옥부는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보자기는 그깟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옥분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유일한 증거였고, 유일한 다른 길이었습니다. 옥분은 다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피 묻은 자리를 피해 가려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꿰맸습니다. 피가 묻었으니 더 단단해야 한다는 듯이요. 등잔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있는 사진. 한때 누군가 자주 꺼내보던 흔적. 사진 속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얼굴이 덜 굳어 있고 눈빛이 덜 마른 얼굴. 옥부는 사진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자꾸 사진 쪽으로 갔습니다. 바늘이 잠깐 멈춘 사이 옥분의 시선이 사진 위에 닿았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웃음이 싫었습니다. 아니,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가벼워 보이고 자기 집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옥분은 그때 웃음이 너무 많다는 말로 며느리를 눌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웃음은 가벼움이 아니라 버팀이었습니다. 버티려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옥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알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몰라야 자신이 덜 미안했으니까요. 옥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뒤집는 동작이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그 웃음을 꺼내면 손이 더 떨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 있던 작은 수첩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수첩. 글씨가 투박했고 종이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옥부는 수첩을 펴려다 멈췄습니다. 수첩을 펼치면 오늘 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보자기만으로는 부족해질 것 같았지요. 그런데도 옥부는 결국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넘길 때마다 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에서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냄새와 집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 페이지 한가운데에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짧고 투박한 글씨. 아들이 남긴 말. 옥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리내어 읽지 못했습니다. 읽으면 그 문장이 살아 움직일 것 같았고, 그러면 오늘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몇 번이나 문질렀습니다. 글씨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요. 글씨가 다르면 마음도 덜 아플까 싶어서 옥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봉투 하나와 통장 하나, 도장 케이스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받은 봉투 같은 종이 봉투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통장은 잔뜩 접힌 자국이 있었고 도장 케이스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옥부는 통장을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통장 표지가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종이인데도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현실 같았습니다. 옥부는 손바닥으로 통장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옥부는 그 숫자들을 모으려고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끼면서도 남을 아끼는 방법은 몰라서 아낀 돈, 말 대신 모은 돈. 옥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말로 못하면 글로라도 해야 했습니다. 글로 못하면 종이 위에라도 남겨야 했습니다. 옥부는 볼펜을 잡았습니다. 볼펜은 오래되어 잉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공중에 그어보고 종이에 눌러보고 손가락에 찍어보았습니다. 그제야 흐릿하게 선이 나왔습니다. 첫 줄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서윤아라고 쓰려다 멈췄습니다. 이름을 쓰면 너무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라고 쓰자니 더 차가웠습니다. 옥부는 볼펜 끝을 종이에 댄 채로 한참을 버텼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글씨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딸. 옥분은 그 글자를 끝까지 쓰지 못했습니다. 딸이라는 글자는 그녀에게 너무 가벼운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너무 늦은 선물이었고요. 옥부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저릿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낮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복자의 창문, 수군거림, 며느리의 뒷모습, 아이의 목도리, 그리고 자신이 뱉어버린 말. 내가 내보내는 거야. 옥부는 그 말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가슴이 뻐근해지면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버팁니다. 옥부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바늘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은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뚫고 당기고 이어붙였습니다. 옥부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씨를 더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 더 작게, 더 단단하게 눌러 썼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번진 잉크 위로 다시 더 썼습니다. 글씨가 깔끔하진 않았지만 그게 옥분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깔끔하지 않지만 끝내 남기려는 마음. 그리고 결국 그 글자를 썼습니다. 딸아. 글자를 쓰고 나자 옥부는 볼펜을 종이 위에 잠깐 올려두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크게 나갔습니다. 그 숨은 한숨이기도 했고 울음이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입술 안쪽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오늘은 피가 2번 났습니다. 손끝에서, 입술에서. 옥부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통장과 도장 케이스도 함께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뜯어내는 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 뜯었습니다. 종이는 약했고 옥분의 마음도 약했습니다. 그래도 뜯었습니다. 떠나보내야 붙잡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봉투 위에 얹는 순간 옥부는 마치 누군가에게 증인을 세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냥 미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인. 나도 늦게나마 알았다는 증인. 옥부는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봉투를 넣고 통장과 도장을 다시 정리해 넣었습니다. 보자기를 묶는 매듭을 여러 번 다시 묶었습니다. 풀리지 않게, 오늘 나처럼 풀려버리면 안 되게. 그런데도 옥부는 매듭을 묶으며 알았습니다. 풀리는 건 매듭이 아니라 자신의 버릇일 거라는 것을. 독한 말, 체면, 고집, 그런 것들이 풀려야 했습니다. 등잔불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름이 줄어든 탓도 있었고 옥분의 눈이 더 피곤해진 탓도 있었습니다. 옥분은 잠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릿했습니다. 무릎이 시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보따리 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천은 차가웠고 봉투도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옥부는 그것이 따뜻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내일이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옥부는 외투를 챙겼습니다. 주머니에 약 봉투를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약을 먹으면 졸릴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졸리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부는 약 봉투를 다시 상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도 차가웠습니다. 현관에 서서 옥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고리는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잠깐 움찔했습니다. 그 움찔함을 이겨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공기 속에 버스터미널의 냄새가 섞여 오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는 냄새. 옥부는 보따리를 더 세게 품었습니다. 내일 그 아이 앞에서 이 보따리를 내밀 수 있을까? 말이 아니라 이걸로라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에 울렸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도 어쩐지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문을 나서자 공기가 얼굴을 세게 쳤습니다. 밤새 얼어붙은 길이 아침까지도 풀리지 못한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 안쪽이 따끔했습니다. 옥부는 보따리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천은 차가웠고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단단하게 묶어야 마음도 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발밑에서 얼음이 얇게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부는 자꾸만 숨을 멈추듯 걸었습니다. 걸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고 답답할수록 더 빨리 걸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러 가는 사람은 늘 모순을 안고 뛰지요. 몸은 멈추라 하는데 마음이 먼저 앞으로 쏠립니다. 길가에 작은 약국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감기약 해열제 같은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글자를 보는 순간 옥부는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옥분이 돌아보자 골목 모퉁이에서 흰 가운을 걸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얼굴만 익힌 의사였습니다. 늘 바쁘게 지나가던 사람인데 오늘은 옥분을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얼굴빛이 말라 있었고 입술이 희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옥분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한번 보고 옥분의 숨을 한번 봤습니다. 숨이 짧고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금 바깥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옥부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기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기침이 한번 시작되면 길었습니다. 안쪽에서 긁어내듯 이어졌습니다. 옥부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안으로 들어가요. 따뜻한 데서 숨 좀 고르고.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개를 젓는 동작이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말만큼은 늘 단호했지요. 의사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동네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노인을 설득하는 일은 대개 말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쓰러지면 누구 손해예요? 손해든 뭐든 오늘은. 옥부는 그 말끝을 다 닫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뒤에 붙을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붙잡아야 하고, 오늘은 사과해야 하고, 오늘은 늦으면 안 되고, 그 말들 중 어느 하나도 옥분 입에는 낯설었습니다. 의사는 옥분을 한 걸음 가로막듯 섰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라도 약 하나만 물고 가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연락은 됐어요? 연락. 그 단어가 옥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락이라는 건 오랫동안 옥분이 제일 서툴렀던 일이었습니다. 말도 연락이고 안부도 연락이고 미안하다는 것도 연락인데 옥분은 늘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늦었습니다. 옥분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장기스가 많았고 버튼은 달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화면을 몇 번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이 빗나갔습니다. 짜증이 올라왔지만 오늘은 짜증낼 겨를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대신 화면을 살짝 기울여 보며 말했습니다. 번호 저장은 돼 있네요. 눌러드릴까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것 같아 싫었지만 지금은 체면보다 시간이 급했습니다. 의사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발신음이 울렸습니다. 뚜뚜 소리는 늘 사람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끊겼습니다. 화면에 한글이 떴습니다. 통화 종료. 바로 아래엔 부재중이라는 글자가 남았습니다. 옥부는 그 글자를 멍하니 봤습니다. 글자가 자꾸만 두 개로 갈라져 보였습니다. 의사는 말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스피커를 켰습니다. 발신음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뚜뚜. 또 끊겼습니다. 의사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받을 상황이 아닌가 봐요. 문자라도 보내요. 급하다고. 옥분은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다고 해도 그런 문자를 보내는 법은 몰랐습니다. 급하다는 말이 무슨 힘이 있나 싶었습니다. 옥부는 휴대전화를 다시 받아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마치 며느리의 눈빛 같기도 했습니다. 차갑고 멀고 닿지 않는 빛. 옥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옥분이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도 자기 손으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발신음. 한 번, 두 번.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아니라 전화를 받았다가 끊는 소리. 아주 짧게 딱 하고 끊기는 소리였습니다.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받았다는 뜻일까? 아니면 일부러 끊었다는 뜻일까? 옥부는 그 답을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처를 빠르게 고릅니다. 옥부는 그 짧은 끊김을 실어서 끊었다로 해석했습니다. 그게 더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덜 흔들리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흔들려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옥분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쪽도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장 붙들고 싸울 일 아닌 것 같아요. 옥분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눈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야 늘 있지. 그 말은 며느리를 향한 말 같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말 같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결국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다시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손끝이 보자기 매듭을 몇 번이고 더듬었습니다. 매듭이 단단한지 확인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풀릴까봐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하나 꺼내 옥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터미널 가면 뛰지 말아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옥부는 약을 받아들고도 바로 먹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오늘 해야 할 말이 더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주먹을 펴고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이 없어도 삼켰습니다. 목이 아려서 잠깐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의사는 그걸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꼭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 내밀어요. 그게 더 빨라요. 손 내밀기.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조차 옥분에게는 말만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따리가 손을 대신해 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에 옥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들키지 않게. 그래도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히터가 켜져 있어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따뜻하면 졸음이 오고 졸면 늦을까 봐서요. 옥부는 창가에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렸습니다. 그 빠름이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터미널이 가까워질수록 옥부는 보따리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젖은 손이 매듭을 미끄러지게 할까봐 옥부는 보따리 끈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옥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떴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옥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는 동안 전화는 끊겼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한글이 남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옥부는 그 한 줄을 멍하니 봤습니다. 며느리일까? 아닐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또 뭘 더하겠냐는 오래된 체념이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체념을 이기려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번호였습니다. 발신음이 울렸습니다. 뚜뚜. 5번째 발신음이 넘어갈 무렵 통화 연결 대신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옥부는 그 음성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떼어냈습니다. 듣는 동안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다시 쑤셔 넣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그 찬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자 마음도 다시 앞으로 쏠렸습니다. 옥부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짐을 든 사람들, 아이 손을 잡은 사람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이를 옥부는 천천히 그러나 급하게 걸었습니다. 급한데 천천히. 그 모순이 옥분의 걸음걸이를 비틀었습니다. 어깨가 자꾸만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한글로 적힌 행선지들, 출발 시간들, 곧 출발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옥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늦으면 안 된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옥부는 뛰려다 멈췄습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큰일. 그런데도 발끝이 자꾸만 앞으로 튀었습니다. 옥부는 숨을 몰아쉬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따리 끈이 손바닥에서 아주 미세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매듭은 단단했지만 젖은 손이 매듭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깜짝 놀라 보따리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끈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매듭이 풀리면 안 된다. 오늘은 풀리면 안 된다. 옥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쪽에서 며느리와 아이가 이미 줄을 서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옥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옥분의 손은 더 세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안은 언제나 사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젖은 패딩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냄새, 갓 끓인 어묵 국물의 짠내, 먼지 섞인 따뜻한 히터 바람. 그런데 그날은 그 모든 냄새 위에 유난히 차가운 공기가 얹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겨울이 한 번씩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 목덜미를 세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전광판 아래로 사람들이 줄을 좁혔습니다. 곧 출발이라는 글자가 바뀌지 않은 채 오래 떠 있었습니다. 그 글자만 보면 마음이 먼저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그곳에선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손잡이가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오래 쓴 물건들은 꼭 중요한 순간에 소리를 냅니다. 민재는 그녀 옆에서 발끝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자꾸만 옆으로 시선을 흘렸습니다. 어른들 사이에 끼어 있을수록 아이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는 방식으로 눈치를 배운 아이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숨이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기침이 아니라 숨을 삼키는 소리. 옥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느라 어깨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비천이었습니다. 덕지덕지 이어붙인 흔적이 있는 천. 바람이 한번 휘돌 때마다 보따리 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옥부는 서윤과 민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멈추는 순간 숨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들썩거렸고 입술이 희게 질렸습니다. 그런데도 눈은 단단했습니다. 단단해야 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꺾여버릴 것 같아서였지요. 옥분의 입이 열렸습니다. 말이 나올 듯 하다가 끝에서 막혔습니다. 막히면 사람은 대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옥분도 그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자존심이 먼저 나섰습니다. 너 진짜 갈 거냐? 서윤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을 감는 사이에 마음을 다잡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꾸는 짧았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볍게 나왔는데 옥분의 가슴에는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돌이 떨어지면 물이 튀듯 옥분의 속에서도 뭔가가 튀어올랐습니다. 억울함인지 서러움인지 미안함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들. 옥분은 보따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습니다. 떨리는 걸 들키기 싫어 그녀는 보따리 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세게 쥐는 힘이 오히려 매듭을 더 미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걸 옥부는 몰랐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얇아서 히터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옥부는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무너질까 봐서요. 대신 시선은 서윤의 손으로 갔습니다. 손등에 갈라진 살. 얼음보다 더 차갑게 갈라진 살. 그 살을 본 순간 옥분의 목구멍에서 미안하다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긴 했는데 혀끝에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평생 쓰지 않은 말이라 입이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결국 보따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 마치 물건을 건네는 척하며 마음을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이거 가져가. 서윤은 보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발이 멈출까 봐서였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어당기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버스 계단 쪽으로. 이미 문 앞에 선 사람들이 그녀를 재촉하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때 안내방송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행버스 곧 출발합니다.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칼처럼 잘렸습니다. 곧 출발, 곧 떠남, 곧 끝. 그 고지 옥분에게는 참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옥분은 급하게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내는 대로 울음처럼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더 거칠게, 더 높은 톤으로 덮었습니다. 너 지금 이러고 가면 말끝이 끊겼습니다. 옥분이 스스로도 그 다음 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후회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돌아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옥분의 말은 늘 같은 곳에서 멈췄습니다. 협박처럼 들리고 비난처럼 들리는 자리에서요. 서윤은 그 멈춘 말의 빈자리를 너무 오래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그 말이 옥분의 자존심을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옥분은 순간적으로 더 독한 말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덜 부끄러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독한 말도 어쩐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만 굴러다니다 사라졌습니다. 옥분은 손을 뻗어 보따리 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너무 세게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힌 채로 끈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세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매듭이 딸깍 풀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자기 끝이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 손끝에 먼저 왔습니다. 옥분은 그 느낌에 놀라 보따리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옥분의 몸이 앞으로 한번 쏠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짧게 조여왔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녀의 힘이 풀렸습니다. 보따리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첫 번째는 작은 케이스였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한번 튀었습니다. 그 다음은 얇은 책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낡은 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이 공기 위에서 빙글 돌다가 바닥을 스쳤습니다. 종이는 겨울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흘렀습니다. 마치 누가 밀어준 것처럼요. 사람들 발끝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터미널이라는 곳에서 짐이 떨어지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흔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어진 물건들이 너무 정리된 모양으로 굴러갔고 종이 한 장이 너무 정확히 서윤의 발끝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윤은 본능처럼 몸을 숙였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종이는 더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집어드는 순간 갈라진 살이 종이에 긁혀 따끔했습니다. 그 따끔함이 이상하게도 사람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종이의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힌 자국 사이로 글자 2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따라. 서윤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숨이 목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눈동자가 글자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글자를 본 적이 없는 글자처럼 바라봤습니다. 아니, 본 적이 없다고 믿고 살았던 글자였습니다. 뒤에서 옥분이 무릎을 꺾듯 주저앉았습니다. 넘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체면이 내려앉고 몸도 내려앉는 소리. 보따리 끈이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옥분의 손이 허공에서 한번 허우적거렸습니다. 뭔가를 잡으려는 손이었는데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손이었습니다. 민재가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종이 떨어진 물건들, 그리고 주저앉은 옥분. 아이는 그 모든 게 큰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스 기사 쪽에서 짜증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타세요.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서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케이스를 밟을 뻔했고 누군가는 뭐야 저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종이 위에 2글자만 울렸습니다. 따라. 서윤은 종이를 더 펼치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기도 했고 떨리는 이유를 스스로 알기 싫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펼치면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이 바닥에 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 눈이 잠깐 감겼다가
다시 떠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독함 대신 이상한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늦었다는 눈빛, 그래도 봐달라는 눈빛. 서윤은 종이를 손에 쥔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버스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떠나는 문이요. 동시에 돌아오는 문일 수도 있는 문. 그 문 앞에서 서윤의 발이 굳은 채로 멈춘 순간 바닥에 떨어진 다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종이, 투박한 글씨, 누군가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종이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글씨를 읽는 순간 그녀의 세계가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에 들린 종이는 얇았습니다. 얇은데도 그 종이 한 장이 손목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접힌 자국을 따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터미널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어묵 국물 끓는 소리, 안내방송, 캐리어 바퀴 소리까지 한 겹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바닥에는 보따리에서 쏟아진 것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금이 간 케이스, 봉투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사람들 발끝이 그 주변을 피해 돌아갔습니다. 잠깐의 구경은 있었지만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야 했고 이곳은 늘 다음 사람을 밀어넣는 곳이었으니까요. 옥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손은 보자기 끈을 허공에서 더듬다 멈췄습니다. 잡을 힘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손이 서윤을 향해 뻗으려다 중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서윤의 옆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종이와 바닥의 물건과 주저앉은 옥분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버스 기사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승차하실 분, 빨리 타세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는 문 너머로 히터 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서윤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지금 저 문을 통과하면 이 자리의 모든 소리가 영영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더 펼쳤습니다. 종이 위의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줄이 조금 비뚤었고 잉크가 번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 하나하나가 눌려 있었습니다. 눌러 쓴 글씨는 대개 마음이 급하거나 목소리가 없는 사람의 글씨입니다. 첫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따라. 서윤의 목이 한번 꺾였습니다. 침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종이 아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단어들이 짧았습니다. 문장이 길지 않았습니다. 긴 문장으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글씨만으로도 보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 사이사이에 말로 못한 것들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종이 끝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질까봐 그녀는 힘을 빼려다 다시 힘을 줬습니다. 버티려는 손이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이가 눌리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든 손으로 봉투를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투를 집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아이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서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야 해? 라고 묻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정해야 해라는 눈이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작은 케이스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접힌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였습니다. 글씨가 더 투박했습니다. 글씨가 익숙했습니다. 서윤은 그 글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 어딘가 서랍 속 약 봉투 옆 메모지 위에서. 서윤의 숨이 더 짧아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잡지 마. 그 사람 덕에 우리 집이 버텼어. 서윤의 손이 꺾였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종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눈에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빼앗길까봐. 마치 이 문장을 누가 거짓말이라 할까봐. 그녀는 한번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바닥에서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옥분의 눈에도 종이가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옥분은 그 글씨를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읽는 눈이 아니라 버티는 눈이었으니까요. 옥분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분명 말이 있었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침이 올라왔습니다. 기침과 함께 몸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흔들림을 보는 순간 마치 끊어진 실이 다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떠나려던 이유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도 상처도 서러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오늘 처음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이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글씨로, 누군가의 마지막 힘으로.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통장을 집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된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은 여러 번 접힌 자국이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펼쳤다가 바로 닫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이렇게까지 품고 온 사람의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따라 아래로 이어진 글씨가 눈을 찔렀습니다. 내가 독했다. 내가 잘못했다. 너 밥 해준 손 몰랐다. 미안하다. 서윤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도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터미널 한복판에서 울면 또 누가 쳐다볼 것 같아서. 그런데 울음은 안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떨리고 코끝이 아려왔습니다. 결국 한번 숨이 새었습니다. 그 숨이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민재가 서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여기 있다는 힘으로요. 버스 기사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출발합니다. 마지막. 서윤은 버스 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봤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숨이 더 짧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옥분은 고개만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해야 하는 사람의 고개였습니다. 서윤은 결심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몸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캐리어가 그 자리에 덜컥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통장, 케이스, 봉투, 종이. 주울 때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서윤이 가까이 오는 걸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옥분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탓해야지.
옥부는 끝내 가라라는 말도 가지 마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장 익숙한 말이 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 같은 말. 사람은 꼭 사랑을 일로 바꿔 말합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거 왜 이제야? 서유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신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봉투를 보자기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보자기 매듭을 묶는 손이 빨랐습니다. 바늘땀이 아니라 지금은 매듭이 중요했습니다. 풀리지 않게,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민재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누군가를 붙잡았습니다. 터미널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할머니가. 직원은 옥분을 보고 바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짧게 말이 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의자를 끌어왔고 옥분은 그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대었습니다. 옥분의 손은 계속 보따리 쪽으로 갔습니다. 보따리를 놓치면 자신이 한 일을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서유는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손을 더 깊이 얹어 덮었습니다. 그 손이 부드럽게 덮이는 순간 옥분의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다가 천천히 젖었습니다. 서유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그 낮음 속에 힘이 있었습니다. 갑시다. 옥분이 어색하게 웃는 듯 울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를? 병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고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떠나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서유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무너지는 대신 어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 따라라는 두 글자 뒤에서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의자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유는 한 손으로 보따리를 꼭 잡고 다른 손으로 옥분의 팔을 받쳤습니다. 민재는 서윤의 옆에 붙어 서서 옥분의 무릎 위에 담요를 올려주려 애썼습니다. 담요는 터미널에서 누군가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 담요가 덮이는 순간 옥분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서윤은 보따리 매듭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밤 바늘로 묶은 마음이 여기서 풀리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편지의 첫 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딸아. 그 두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그녀는 옥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말 대신 놓지 않겠다는 약속처럼요. 병원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잠깐씩 따라 들어왔다가 금세 밀려났습니다. 안쪽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집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먼저 코를 채웠고 바닥은 깨끗했지만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바삐 걸었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누군가의 울음은 작아지고 누군가의 후회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서유는 옥분의 팔을 받친 채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옥분의 몸은 가벼운 듯 무거웠습니다. 힘이 빠진 사람은 체중보다 마음이 먼저 눌러오지요. 옥분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젖혔습니다. 눈꺼풀이 한 번, 두 번 무겁게 내려왔다가 다시 떠졌습니다. 손은 끝까지 보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놓치면 오늘의 용기가 증발할 것 같아서였을 것입니다. 민재는 뒤에서 바짝 붙어 따라왔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어디에 말을 놓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팔꿈치를 피해가며 옥분의 무릎이 꺾이지 않게 한쪽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손이 어른의 균형을 돕는 모양이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서윤이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지럽고 숨이 차요. 아까부터 계속. 말은 간단했지만 그 말 뒤에 붙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터미널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아침부터 기침이 심했어요. 약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서윤은 그 많은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못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마음이 먼저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구 너머 직원이 옥분을 한번 보고 서윤을 한번 보고 빠르게 안내했습니다. 휠체어가 끌려왔고 옥분은 그 위에 앉았습니다. 앉는 순간 옥분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습니다. 버티던 것이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옥분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덮어줬던 그 담요였습니다. 담요 끝을 정리하는 손이 바빴습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잠깐 덜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그때 옥분의 손이 서윤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약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힘이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옥분은 무슨 말을 하려다 입술만 몇 번 달싹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먼저 새었습니다. 서윤은 손목을 빼지 않았습니다. 빼면 오늘 여기까지 온 길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조심히 덮었습니다. 자신의 손바닥으로 옥분의 마른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차가움이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았을 때 잠깐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은 소리가 많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이의 말은 줄어드는 곳이었습니다. 서윤은 보따리를 자신의 무릎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매듭이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오늘의 모든 일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풀릴까봐 조이고 조일수록 더 떨리는 것들. 민재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신발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는 보따리를 힐끔 보고 서윤의 얼굴을 보고 옥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진찰이 시작되면서 옥분은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숨이 찼는지, 약은 먹었는지, 어지러운 건 어떤지. 옥분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다기보다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들킬까봐 말을 아끼는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대답은 서윤이 대신했습니다. 서윤은 최대한 담담하게 필요한 말만 골라 말했습니다. 담담함은 옥분을 살리는 방식이기도 했고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잠깐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서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터미널의 찬 공기와 골목의 말과 오늘 하루의 무게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옥분은 휠체어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아야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복도 한쪽 자판기 앞에서 물을 뽑아왔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물이 반쯤 차올랐습니다. 아이는 그 컵을 옥분의 입가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옥분은 눈을 뜨고 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조금 넘쳤습니다. 넘친 물이 담요 위에 떨어졌습니다. 옥분은 그걸 보고도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애한테 그런 걸 시키냐 같은 말이 먼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고개가 아주 조금 숙여졌습니다. 아주 작은 고맙다였습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보고 가슴 한쪽이 찢어졌다가 조금 꿰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떠나려던 이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이유가 생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돈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보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변하려고 한 흔적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흔적. 의사가 다시 나와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옥분 앞에 잠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 금방 올게요. 옥분은 눈을 피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무너질까 봐서요. 대신 보따리를 바라봤습니다. 보따리 매듭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묻은 물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젖은 매듭이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조심스러운 말들을 골라 했습니다. 무리하면 위험하다는 말, 당장 약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 당분간 누워 있어야 한다는 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듣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만 맴돌았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또 늦는다. 복도로 나오자 서윤은 옥분의 휠체어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그 사이 담요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에게 물 한 번만 더 뽑아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습니다. 어른 둘이 말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이는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복도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카트 끄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다가왔다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옥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입안에서 몇 번이나 굴렀습니다. 왜 그랬어요도 아니고, 이제 와서도 아니고, 고맙다도 아니고, 미안하다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말도 지금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서윤은 보따리 매듭을 살짝 만졌습니다. 손끝에 실밥이 걸렸습니다. 바늘땀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국을 한 번 더 느끼듯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거 밤새 하셨어요? 옥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부정하려는 듯 하다가 결국 고개가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끄덕임은 늦게나마 인정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윤의 목이 잠겼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옥분은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서윤의 심장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옥분은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숨처럼 말했습니다. 말이 안 나와서.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말이 서툴렀다가 아니라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고백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손등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거친 피부와 얇은 체온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체온이 너무 약해서 서윤은 더 세게 잡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말이 안 나왔어요. 옥분의 눈이 서윤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친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독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늦었다는 두려움과 그래도 봐달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떼며 어렵게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서윤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생각보다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말은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소란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한 단어는 옥분의 귀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들어가서 더 아프고 더 따뜻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다가 마침내 새어나온 물이었습니다. 옥분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잘 닦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대신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옥분의 눈가를 눌러 닦았습니다. 눌러 닦는 손길은 다정하지 않으려 애쓰는 다정함이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물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컵을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옥분은 컵을 받아들고 잠깐 민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얻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조여있던 끈이 느슨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옥부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 불빛이 눈에 부담스러웠는지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옥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침대 반대쪽에서 조용히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늘 처음으로 떠날 준비가 아니라 머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간호사가 작은 죽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병원 죽은 맛이 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릇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만으로 방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김은 사람 마음을 풀어주는 냄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죽을 한 숟갈 떠서 옥분에게 가져갔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살짝 돌리려 했습니다. 체면이 또 올라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그 체면을 끝까지 올리지 못했습니다. 입을 조금 벌렸습니다. 죽이 들어갔고 옥분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삼키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아주 작지만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그릇을 내려놓고 보따리를 침대 옆에 조심히 올려두었습니다. 매듭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물이 아니라 이미 건네졌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재가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여기 와? 서윤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다시 떠나지 않을 거냐는 확인.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와. 옥분이 그 말을 들었는지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옥분은 말했습니다. 밥 한 번만 같이. 말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아들었습니다. 서윤은 잠깐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먹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병원 공기였지만 사람들 사이의 공기만은 따뜻해졌습니다. 큰 화해가 아니라 작은 약속 하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 그 정도의 약속이 이 집에선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켰습니다. 망설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민재야, 이리 와. 아이는 조심스럽게 옥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냥 한 장만. 옥분은 처음엔 얼굴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아무 말 없이 기다리자 옥분은 천천히 얼굴을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아주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늘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찰칵! 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떠나는 문이 아니라 돌아오는 문.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 서윤은 사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옥분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서윤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 쥐는 힘은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겨울일 것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고 골목은 여전히 수군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서만큼은 세 사람이 같은 온도를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온도가 오래 갈지 다시 식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분명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굴러와 멈춘 자리에서 재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그 문은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아주 소박한 말로 천천히 안쪽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